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경제보다 국민 안전을 우선해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우한 교민 가운데 1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00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확진 환자 가운데 두 번째 환자인 55세 남성은 증상이 호전돼 보건당국이 퇴원을 검토 중입니다. 천재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정적인 공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가 수축하고 또 팽창한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우주의 팽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숙박업소에서 화재로 600여 명이 대피했던 소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숙박업소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숙박업소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 불안 요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한 2차, 3차 감염 차단, 어린이집 유치원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경제에 큰 부담이 예상되지만 국민 안전을 우선해 두고 자영업과 관광업 등 직접 피해 분야 지원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더 확산될지, 언제 상황이 종식될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중요한 고비라는 인식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 경보는 아직 현재의 경계 단계를 유지하되 실제 대응은 심각 단계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범정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지역 확산을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보다는 국민 안전을 우선해 두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극복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속하고 비상한 대응,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빈틈없는 협력,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냉정하고 지혜롭게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700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일 귀국한 우한 교민 326명에 대해 입국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당시 증상이 있었던 7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2차 전세기에 탑승한 333명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차 전세기에 탑승했던 교민 가운데는 28살 한국인 남성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해 치료 중입니다. 우한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며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전수검사를 한 번 더 하고 귀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환자의 폐렴 증상 등이 호전됐고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퇴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이 가능성을 부인해왔지만 일본과 독일, 중국 등에서 관련 사례가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입국자와 경증 환자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하고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 유형이 나타난다며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특징이 측정을 해보고 하면은 다른 증세는 잘 안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에도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고 증상도 없는 잠복기가 아니라 바이러스는 검출되는데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상태에서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보건당국의 입장은 무증상 감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없고 증상이 없을 때의 전파력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중국 등에서 무증상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된 것이 방역 대책 전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무증상 감염 사례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최종 확인된 바가 없고 무증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측정 기준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증상 초기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들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자가 격리를 시켜서 초기에 검사를 해서 정부는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증상자 개념을 더 확대해 중국 전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14일 안에 폐렴 증상은 물론 단순히 열이 나거나 기침하는 경우에도 모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2차, 3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적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과 만남이 잦은 분들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중국을 비롯해 해외 각국의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거리를 나온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인데 그중에서도 외국인을 자주 접하는 노동자들은 이 마스크만으로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손님 옆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화장품 가게 직원들은 밀려드는 사람들 탓에 자주 손을 씻기도 힘들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 거기는 괜찮냐 아니면 상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의식을 안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죠. 아무래도 고객이다 보니까 고객이 우선이라서. 좁고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과 머무르는 항공기 승무원도 괴롭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된 이 마스크와 이 일회용 비닐 장갑은 직원들로 하고요 의심을 더 살 수밖에 없습니다. KF94 마스크와 니트를 장갑을 요구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감염자가 발생한 이상 개인 위생을 챙기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상세한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즉시 자진 신고를 해서 양측의 어떤 유기적인 어떤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만큼 조금이라도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근로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을 대폭 늘려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생산 공장을 24시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가 넘는 마스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급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시설을 최대로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선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적발된 업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상시에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서울시가 추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하철을 매일 멸균 소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운행 전 소독 작업이 한창인 지하철 내부. 방역복 차림의 사람들이 액체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메르스와 사스도 멸균 처리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용액입니다. 미국 기술인데 서울 지하철 차량과 역사 등을 이렇게 소독하려면 하루에만 1,600만 원이 듭니다.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비상 상황 속에서 그것도 바로 적용하도록,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멸균 작업을 하더라도 의자나 손잡이 등은 별도로 소독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운행 시간을 맞추려면 신속하기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동 강도가 배 이상이 늘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역사 차량 전체가 다 마찬가지고요. 지하철 다음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내부 곳곳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쓸고 닦고 소독해야 합니다. 아이고, 되게 말끔하게 하시네요. 예? 이왕 하는 거니까. 버스 내부에는 비상용 마스크와 손 세정제도 비치돼 있습니다. 방역 현장에서는 서울시와 버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독제가 구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거든요. 지금은 되는데 뭐 이제 TV도 보니까 지금 제작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서울시에 따르면 하루 800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600만 명이 탑승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아직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첨단 방역기술 도입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박쥐에만 기생하던 바이러스인데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에도 기생할 수 있도록 변형됐습니다.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 들어와 잠복기를 거쳐 그 수를 불리면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어떤 원리로 인간 세포에 침입하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바이러스는 독자 생존할 수 없어 다른 생명체에 기생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기생하는 생명체를 숙주세포라고 부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 박쥐에 기생하다가 유전자 변이를 거쳐 인간 세포에서도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에 기생하기 위해선 우선 숙주세포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결합해야 가능합니다. 마치 열쇠로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는 각기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 수용체, 그러니까 세포 표면에 발현되어 있는 분자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이러한 세포 수용체가 관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엔 인간 세포 표면에 있는 ACE2 단백질이 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전 세계를 강타한 사스 바이러스 역시 ACE2 단백질을 통해 인간 세포에 침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바이러스의 ACE2 단백질 결합을 억제하는 물질은 개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세계적인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자들은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2003년 창궐한 사스와 2015년 메르스도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개발이 이토록 까다롭고 또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홍콩 언론은 홍콩 연구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과 임상 시험 전 단계라며 상용화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백신을 만들었는데 실험실에서는 그게 작용할 거라고, 우리 몸이 그거에 대해서 항체를 잘 못 만들어내면 백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중국과 호주 연구팀은 각각 바이러스를 환자 몸에서 분리하고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첫 번째 확진자에게서 바이러스를 분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바이러스의 배양에는 보통 2,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배양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바이러스 배양에 성공하면 표면 항원을 분리해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백신이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해 항체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백신 성능의 관건입니다. 상용화 전 동물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임상시험에서 인체 부작용은 없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합니다.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해도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백신이 듣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스와 메르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잦아 백신 개발이 더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인류는 우주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주가 정적인 공간이라고 주장한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이후 1929년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이를 뒤집게 됩니다. 오늘 별별 이야기에서는 연세대학교 은하진화연구센터 지웅배 연구원과 함께 우주의 수축과 팽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우주가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사실 그동안 많은 물리학자와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정적인 공간으로 여겼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멈춰 있는 공간이라고 믿었다면서요? 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어제의 밤하늘과 오늘의 밤하늘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17세기 뉴턴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시 많은 물리학자, 천문학자들 역시 수학적으로 정적인 우주를 기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인력을 보면 먼 거리에 떨어진 별이라 하더라도 결국 중력이 작용하면서 서로 점점 가까워지게 될 것이고 네. 결국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은하들이 한데 모여서 우주가 쪼그라들어야 하는 것처럼 보였죠. 네. 그래서 뉴턴은 우주를 끝없이 펼쳐진 무한한 공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별끼리 서로 중력이 작용하더라도 결국 사방에서 비슷한 세기의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의 효과가 모두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아인슈타인도 우주는 정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아인슈타인이 처음 완성한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가 수축하거나 팽창해야 하지만 임의로 우주 상수를 끼워 넣으면서까지 정적인 우주를 주장한 겁니다. 네. 아인슈타인마저 수학적인 결과보다는 개인적인 우주관을 먼저 선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론대로라면은 우주는 팽창하거나 혹은 수축을 해야 하는데, 자, 한결같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 상수라는 개념까지 도입을 했다는 말이죠. 네. 어떻게 이렇게 확고하던 아인슈타인 생각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인슈타인도 그 고정관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 일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변화가 더 자연스럽다는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빌럼 드 시터로부터 또 러시아의 물리학자 프리드만도 팽창하는 우주 모델이 더 자연스럽다고 설득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중 20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의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과 휴 메이슨이 우주의 수축과 팽창을 직접 증명하게 됩니다. 네. 직접 40개가 넘는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그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가 더 멀수록 더 빠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네. 이러한 일관된 은하들의 후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은하들이 박혀있는 우주 시공간 자체가 마치 오븐 속의 빵처럼 서서히 팽창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 허블의 관측 데이터 앞에 아인슈타인도 무릎을 꿇게 되죠. 그렇군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우주가 팽창하는데 그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게 된 건가요? 1998년 미국의 천문학자 아담 리스와 사울 팔머터가 주축이 된 두 개의 독립된 연구팀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측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당시 연구팀은 우주 끝 머나먼 우주에 자리한 은하들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아주 밝게 폭발하는 초신성을 활용했는데요. 네.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를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우주의 팽창률 자체가 초기 우주에서와 요즘 우주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죠. 그렇군요. 다시 말해 초기 우주는 팽창률이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팽창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가속되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 팽창을 점점 더 가속하기 위해서는 반중력처럼 우주를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초신성 연구를 주도했던 3명의 천문학자들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데요.
우주가 암흑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으며 이 암흑에너지는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물론 이 가속 팽창이 지금 우주론의 정설은 아니지만 초신성을 이용해서 이 가속 팽창의 증거를 찾은 만큼 이 3명의 물리학자들이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수상을 두고 비판을 일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들이 노벨상을 탄 이후 지금까지도 이 연구에 관해 여러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당시 연구진이 먼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기 위해 활용했던 초신성에 관해서 특히 많은 논란이 존재하는데요. 네. 당시 천문학자들이 먼 은하들까지 거리를 재기 위해 활용한 초신성은 백색 외성이 폭발한 결과물인 1A형 초신성입니다. 보통 1A형 초신성은 진화가 다 끝나서 가벼워진 백색 외성과 그 곁에 백색 외성과 함께 붙어있는 동반성으로 이루어진 쌍성계에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진화가 다 끝났던 백색 외성이 다시 동반성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오면서 질량이 다시 보충되고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백색 외성이 태양 질량의 약 1.4배에 해당하는 찬드라세카르 한계 질량을 초과하게 되면 순식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모든 초신성 폭발은 다 같은 밝기를 가진다고 추정을 하고 이를 활용해 멀리 있는 초신성을 이용해서 먼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1A형 초신성의 폭발의 최대 밝기가 모두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초기 우주에 만들어지는 별들은 모두 기껏해야 수소나 헬륨처럼 가벼운 물질만 갖고 만들어집니다. 반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간 많은 화학 성분이 만들어지고 뒤섞인 이후 요즘 만들어지는 초신성들은 더 무겁고 다양한 화학 성분이 많이 뒤섞여서 별을 만들게 됩니다. 이는 별들의 진화 양상에도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씨앗을 심어도 척박한 토양과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그 열매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먼 은하들의 화학적 함량과 초신성들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더 먼 초기 우주에서 폭발한 초신성은 가까운 초신성보다 밝기가 조금 더 어두운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초기 우주나 요즘 우주나 상관없이 모든 초신성은 최대 밝기가 같다는 잘못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먼 은하들의 거리가 실제보다 더 먼 것처럼 보이는 오해를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진리는 아니다. 그러네요. 라는 것이 또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논쟁이 어떻게 끝을 맺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 역시 지금 이 논란이 정확히 어떻게 종지부를 찍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우주 배경 복사를 가장 정밀하게 그려냈던 플랑크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보면 우주 팽창률이 대략 67km/s/메가파섹 정도로 보이지만 초신성 관측 결과는 우주 팽창이 그보다 더 빠른 대략 73km/s/메가파섹 정도의 비율로 팽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의 우주를 보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우주의 팽창 속도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물리학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중 한 방법에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가장 확실한 암흑에너지의 증거가 되는 초신성 관측 결과를 지적했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우리가 모든 초신성은 밝기가 같다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암흑에너지를 추가로 우주에 달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을 보면 역시 과학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은 단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저 쉬지 않고 계속 변화해갈 뿐인 것이죠. 정말 우주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얼마나 천재 과학자입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근거 역시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언제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바라보는 게 과학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중간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가 일어난 곳은 원자력연구원 내 자연 증발 시설입니다. 방사능 농도가 낮은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지난해 9월 여기서 오염수가 샌 겁니다. 공급 탱크에서 나온 오염수는 증발 장치에서 수분을 없애 처리합니다. 그런데 당시 시설 운영자는 오염수가 잘 흐르지 않자 공급 밸브를 최대로 열었고
필터 교체 뒤 밸브를 확인하지 않고 가동해 오염수가 넘친 겁니다. 오염수가 지하 저장조로 모일 것이란 운영자의 생각과는 달리 오염수는 그대로 바닥에 흘러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 필터를 교체할 때마다 50리터 정도의 오염수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2년 주기로 13번 필터를 바꿨을 때 모두 650리터의 오염수가 새어나간 셈입니다. 자연증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행정명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우수 배관 전체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6년 동안 모두 69차례나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핵연료 물질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사용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방사성 의약품을 실험동물에 무단 주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고가 또다시 인재로 드러나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한 주간 화제의 뉴스를 뽑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과학 뉴스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을까요? 5위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이를 예방할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칙으로 알려진 손 씻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설령 바이러스가 묻은 곳을 만졌다고 해도 손만 잘 씻으면 어느 정도 감염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요즘, 기본적인 예방 수칙 지키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중국 내 사망자 발생 추이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 본토 밖에서도 지난주 확진자가 계속 발생했는데요.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거세질수록 관련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환자를 바라만 봐도 혹은 신체 일부가 바이러스에 닿기만 해도 감염된다는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괴담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과장됐고 사실은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흰머리가 생긴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심한 스트레스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머리를 새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에도 적용되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 시청자들의 눈길을 가장 많이 끈 소식은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도 사스나 메르스처럼 박쥐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박쥐가 보유한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는데요. 국내 박쥐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도가 67%에 달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와 흡사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 박쥐에 대한 선제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핫5였습니다. 우주에서 무려 16년을 머물며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온 스피처 우주망원경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역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 체류한 여성 비행사가 된 미국의 우주인은 이번 주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보도에 김희준 기자입니다. 2003년 8월 델타2 로켓에 실려 미국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를 출발한 스피처 우주망원경.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대형 망원경 프로그램 네 번째이자 마지막 주저였습니다.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 망원경으로 약한 열을 내는 별을 찾는 데 특화된 장비, 지구로부터 16만 5천 광년 떨어져 있는 타란툴라 성운도, 40광년 떨어진 별 트라피스트-1에 행성 7개가 딸렸다는 사실도 스피처가 찾아냈습니다. And his team have used our Spitzer Space Telescope to determine that there are actually 7 Earth-sized planets orbiting the nearby TRAPPIST-1 star about 40 light years away.
당초 예정보다 11년을 더 머물며 16년간 경이로운 우주의 비밀을 전송해온 스피처 망원경은 스스로 스위치를 끈 뒤 영원히 죽지 않는 노병이 돼 우주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료 제시카 메이어와 세계 최초로 여성 우주인들만의 우주 유영 역사를 쓴 미국 우주인 크리스티나 코크. 국제우주정거장에 11개월째 머물며 여성 우주인 가운데 가장 오래 우주에 체류한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So I really actually miss chips and salsa the most. Of course, I miss fresh fruit as well. And in terms of my first activity, hands down, it's going to be going for a swim on the Gulf of Mexico. 새해 우주에서 41살 생일을 맞은 그는 328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이번 주 지구로의 화려한 귀환을 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숙박업소 소방시설의 문제와 화재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신교 119 안전센터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설 연휴였던 지난달 26일 장충동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600여 명이 대피했던 소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잊을만 하면 숙박업소에 화재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난해 말에도 여러 번 화재가 있었죠. 네,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5시 45분쯤 광주의 한 모텔에서 김모 씨가 3층 객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나 3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8대와 소방관 200여 명을 동원해 30여 분 만에 불을 껐는데요. 네. 하지만 휴일 새벽인데다 불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위쪽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위층 투숙객들이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가 컸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2시 55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8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모텔 투숙객 중 34명은 연기를 들이마시고 1명은 화상을 입어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 12월 말씀하신 광주 모텔 화재의 경우에는 그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화재가 더 피해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소방법상 스프링클러가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해당 모텔에는 스프링클러는 지하 주차장이 유일했는데요. 네. 현행 소방법을 보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6층 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경우도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층별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4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지어진 지 20년이 넘는 노후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와 옥내 소화전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보니 노후 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8월 이후 이제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방안으로 그쪽으로 개정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숙박업소의 화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그 숙박시설은 특성상 이용자가 처음 방문하거나 내부 구조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 대피에 특히 취약합니다. 평소 비상구 위치와 비상계단 등을 눈여겨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연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이나 옷으로 코앞을 막고 벽을 따라 이동하시는 게 비상구를 찾기 쉽습니다. 또 비상계단을 이용할 때는 대피 후 문을 닫아 연기의 이동을 막는 게 중요하겠고요. 방 안에 갇혀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뛰어내리거나 건물 밖으로 매달리는 일은 절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층 이상의 숙박업소에는 완광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게 뛰어내리거나 매달리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완광기를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완광기는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대표적인 피난기구인데요. 위급 상황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사용법을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 이상,
일반 건물은 3층에서 10층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최소 25kg에서 최대 150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왕관기 사용 방법은 첫째, 왕관기 함에서 왕관기를 꺼내 지지대를 고리에 걸고 고정해야 합니다. 네. 둘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를 확인한 후 로프가 감긴 릴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셋째,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하고 겨드랑이 앞쪽에 고정링을 당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벽을 짚으며 양팔을 벌리고 벽을 바라보는 자세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이때 안전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양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네. 왕관기의 벨트를 손으로 잡고 내려오다 손에 힘이 빠져 추락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 반드시 왕관기 벨트는 가슴에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앞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도 현행법상 의무 설치 기준이긴 하지만 노후 건물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완관기는 어떤가요? 왕관기는 다중이용업소 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완관기를 사실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 예. 사용하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었던 전혀 것 같아요. 몰랐어요. 네, 확실하게 시간을 내서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방탈출 카페나 스크린 야구장처럼 요즘 신종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중이용 업소로 이제는 지정이 돼서 소방 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방탈출 카페와 키즈 카페, 스크린 야구장 같은 가상체험, 체육시설 등을 다중이용 업소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법령 개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행법에서는 일반 음식점, 영화관, 노래방 등 23개 업종만 규정하고 있어 빠르게 늘고 있는 방탈출 카페나 키즈 카페 등은 현행법의 테두리 밖에 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 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기준을 통해 이런 신종 업소들은 간이 스프링클러, 비상구, 내부 피난 통로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네. 소관부처인 소방청은 상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유형의 유사 다중이용 업소가 등장할 때를 대비해서는 영업 허가제를 새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소관부처가 없는 신종업소는 세무관서 사업자 등록 이전에 소방서로부터 시설 기준 등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이 방탈출 카페뿐만이 아니라 VR 게임방 같은 것도 인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 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와 있었는데요. 예. 다중이용 업소라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그렇죠. 대한 총칭이거든요. 예. 그래서 다중이용 업소라는 그 테두리를 더 확장시켜서 소방법을 더 강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 거군요. 예, 저희 신종 게임방 안전 규제뿐만이 아니라요. 앞서 말씀하신 이 노후 건물의 스프링클러도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관련 법이 마련돼야겠습니다.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빛나고 있습니다. 주변을 스스로 소독하고 마스크를 기부하기도 하는데요. 대학생 이동훈 씨가 만든 코로나 맵도 현재 화제입니다. 지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현황을 표시한 그런 지도인데요. 수백만 명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라고 하네요. 반면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사재기하는 등 시민의 불안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행위도 횡행하고 있죠.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